2017년 10월 20일 장소 도심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과 버려진 땅 사이에 오래되고 허물어진 임대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기에는 간신히 충분할 만큼 작았지만 12살의 흑인 쌍둥이 형제 동욱과 선우와 그들의 어머니 수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삶은 그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대 후반에 강하고 회복력 있는 흑인 여성인 수연은 수년 전 아버지가 그들을 버리고 간 이후로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돌아오겠다고, 돈을 보내겠다고,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그저 빈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들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설 현장에서 매일 몸을 부수며 쉬지 않고 일했고 겨우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지붕을 지을 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동욱과 선우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성격은 달랐고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했다. 쌍둥이 형제 중 나이가 많은 동욱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행동하기 전에 항상 관찰했다. 그는 어머니가 짓는 데 도움을 준 건물에 매료되어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꿈꿨다. 반면 선우는 대담하고 활기차며 항상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흑인 가족이었다. 수연은 그것을 확실히 했다. 그들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중고 가구와 수연이 직접 꿰맨 화려한 커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작은 거실 중앙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밤 함께 앉아 하루를 공유하고 웃었다. 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상은 단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수연의 건설 일은 잔혹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쌍둥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현장으로 향하기 전에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아들들을 데리러 집으로 데려다주고 저녁을 요리했다. 지쳐서 몸이 아플 때도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임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그녀를 더 짓눌렀다. 집세가 연체되었고 학교에서는 미납 수업료에 대한 경고를 보냈고 집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수연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젊음, 건강, 꿈, 그녀는 아들들을 위해. 그녀는 그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쌍둥이들이 그녀를 도와 청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앉아서 아픈 손을 비비고 아들들이 농담을 하고 웃는 것을 지켜보았다. 동욱, 선우,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쌍둥이들은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들의 갈색 눈은 주에 깊었다. 지금은 힘든 줄 알지만 뭔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수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서로가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동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알아요. 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싱긋 웃었다. 그래. 우리도 사업을 시작할까? 동욱과 선우의 이사 서비스. 수연은 빙긋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투쟁이 무게가 느껴졌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녀가 그들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밤이 깊어지고 쌍둥이가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그녀는 얼마나 더 힘들지 몰랐다. 아침 햇살이 낡은 나무 창문의 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다. 수연은 어제의 힘든 노동으로 근육이 아팠고 침대에서 몸을 밀어내며 신음했다. 그녀는 여전히 야른 담요 아래 웅크리고 있는 쌍둥이 아들 동욱과 선우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은 그녀가 왜 고통을 견뎌냈는지, 왜 그녀가 지쳐있음에도 매일 일어나야 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작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다친 손이 떨리면서 낡은 가스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남은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동전으로 산 작은 우유 한 상자. 그녀는 돈이 바닥나고 있었고 선택권도 바닥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들에게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리기를 거부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그녀는 부드럽게 그들을 깨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어서, 내 사랑들, 학교 갈 시간이야. 쌍둥이는 몸을 쭉 뻗고 하품을 한 뒤 일어나 앉았다. 그들의 갈색 눈은 여전히 졸음으로 무겁지만 결의로 인해 밝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동욱이 얼굴을 비비며 중얼거렸고 선우는 빙긋 웃었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위대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의 낙관주의는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세상이 그들과 같은 흑인 소년들에게, 특히 가난한 흑인 소년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녀가 준비한 작은 아침 식사를 먹으며 식탁에 앉았을 때 수연은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임대료가 갚아야 했고 학교 등록금은 갚지 않았고 집주인의 경고가 여전히 그녀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들이 머리 위에 지붕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제쳐두고 아들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키스하고 매일 아침처럼 그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마치 붙잡고 싶어 하는 듯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학교 문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돌아서서 공사 현장으로 서둘러 향했고 또 다른 잔혹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머리를 뒤로 묶고 장갑을 끼고 무거운 시멘트 블록을 들어올리고 나무 판자를 옮기며 일을 시작했고 몸에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을 무시했다. 땀과 피로에 흐릿하게 몇 시간이 지나고 재앙이 닥쳤다. 귀가 터질 듯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수연은 몸을 돌려 그녀 위에 크레인에서 거대한 철제 들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숨이 막혀 달아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철제 들보가 무너지고 팔에 뜨거운 고통이 솟구치며 그녀가 땅에 쓰러졌다. 세상이 흐릿해지고 그녀 주변의 공황 상태의 소리가 먼 웅웅거림으로 사라지고 어둠이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위협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그녀를 붙잡는 손,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른팔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살균제의 날카로운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그녀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들, 동욱과 선우였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녀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을까?
문이 터지고 쌍둥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들자 그녀의 가슴은 공포에 질렸다. 엄마. 선우는 그녀의 건강한 손을 잡고 소리쳤고, 동욱은 눈물을 닦으며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수연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침을 삼켰다. 괜찮아. 자기야. 그녀는 속삭였지만 동욱의 얼굴 표정은 그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의사가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수연 씨, 팔에 심한 골절이 생겼어요. 그는 설명했다. 적어도 6주 동안 완전한 침상 안정이 필요해요. 일은 안 돼요. 수연의 피가 식었다. 일은 안 돼. 그녀는 어떻게 집세를 낼까요? 그녀는 어떻게 아들들을 먹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녀는 동욱과 선우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작은 손은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고 그들의 갈색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평생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왔지만 이제 고통이 그들을 찾아왔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다만 어머니 양쪽에 앉은 동욱과 선우가 가끔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들의 작은 손은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녀에 다치지 않은 팔을 움켜쥐었다. 자랑스럽고 사나운 독립심을 가진 흑인 여성 수연은 전에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었다. 팔의 통증은 그녀 안에서 맹위를 떨치는 공포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6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의 저축은 사라졌고 임대료는 연체되었고 등록금은 여전히 미납 상태였고 이제 그녀는 벽돌 하나도 들어올릴 수 없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고사하고도 말이다. 그들이 작은 임대주택으로 들어서자 수연은 그들의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는 것을 즉시 느꼈다. 공기는 걱정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의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12살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들의 연약한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이제 부러졌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조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간신히 앉을 시간이었다. 동욱과 선우는 긴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동욱이 앞으로 나서 문을 열었다. 집주인은 거기에 서 있었고 두꺼운 팔을 가슴 위로 교차시켰으며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단호했다. 수연 씨. 그는 동정심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2달이나 됐어요. 집세를 내지 못하셨어요. 돈이 필요해요. 수연의 배가 뒤틀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제발. 태우. 방금 병원에서 나왔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쌍둥이를 흘깃본 후 고개를 저었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2주 안에 갚아야 해요. 아니면 나가야 해요? 2주 후 그가 그녀에게 준 건 그게 전부였다. 그 무게가 그녀를 짓밟았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뺨 안쪽을 깨물어야 했다. 내가 뭔가를 알아낼게. 그녀는 그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선우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에 찬 숨을 내쉬었다. 불공평해. 그는 내가 다쳤다는 걸 알아. 그는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아. 동욱은 쌍둥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의 얼굴도 똑같이 괴로워했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목을 긁는 공포를 밀어내려고 했다.
인생이야. 자기야. 공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녀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안심시키려던 순간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전에 망설였고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동안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수연 씨, 차갑고 낯선 목소리가 물었다. 서울 용산에 사는 재욱이에요. 동욱과 선우의 학비 문제로 전화드립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몇 달 동안 학비를 내지 않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이었다. 불행히도 이번 주 말까지 미납 학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두 아이를 모두 등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학. 그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연은 눈을 꼭 감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제발. 그녀가 중얼거렸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다쳤고 상황이 죄송합니다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관리자가 무관심한 어조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 아들들은 더 이상 여기 학생이 돼.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수연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렸고 온몸이 떨렸다. 동욱과 선우는 그녀를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그녀가 침묵을 지켰을 때 동욱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보다 높았다. 엄마,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수연은 그녀의 아들들을, 그들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그녀는 수연은 평생 그들을 위해 싸우며 손이 피가 날 때까지 일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서 집, 교육, 안정,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일할 수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녀를 도울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쿵쾅거리며 절망이 그녀를 핥히며 해결책이 없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항상 관찰력이 뛰어난 동욱은 어머니의 눈이 절망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선우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머니를 의지해왔지만 이제 그들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항상 충동적이었던 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면 어떨까요? 수연의 머리가 갑자기 치켜 올려졌습니다. 절대 안 돼. 그녀는 즉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들이야. 학교에 다녀야지. 일하면 안 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학교도 없을 거야. 동욱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집도 없을지도 몰라. 그의 말은 진실이었기에 가슴에 와 닿았다. 수연은 답도, 주장도, 해결책도 없었다. 인정하기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이 옳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항상 그들에게 강해야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제 그들은 그 교훈을 잘 배웠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들이 일하는 걸 생각하니 마치 그들을 실망시킨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울고 세상이 너무나 잔인해서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떠나. 내 말 알아. 약속해. 엄마, 선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숙제와 게임에 대해 걱정해야 할 12살 흑인 소년 동욱과 선우수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힘든 노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생에서 쉬운 하루를 보낸 적이 없는 12살 흑인 소년 동욱과 선우수연은 작은 임대주택에서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집을 지키고, 남은 유일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수연은 침대에 약하게 누워 있었고, 다친 팔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년간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를 참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너무나 일찍 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붐비는 거리를 걷는 동안 도시는 차갑고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의 배낭은 어깨에 비어 있었다. 교과서가 가득 차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게 하는 절박한 결의가 있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절이 따랐다. 그들은 식료품점, 주유소, 식당, 이발소 등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걸어 다녔지만 그들이 일자리를 요청할 때마다 그들은 같은 대답을 들었다. 너는 너무 어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고 그들의 발은 걷다가 아팠다. 밝은 광고판과 반짝이는 간판이 있는 도시는 그들을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짐승처럼 느껴졌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삶에 열중했고 2명의 어린 흑인 소년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항상 더 참을성이 없는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맙소사.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도울 기회조차 없어. 항상 생각하는 동욱은 이마에 땀을 닦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계속 노력하면 돼. 그는 말했지만 그조차도 그들이 고용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은 카페를 발견했다. 문 위의 간판에는 우연의 다이너라고 적혀 있었고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떠돌며 그들의 배가 울렸다. 선우는 동욱을 바라보았다. 한 번 더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더 그들은 문을 밀고 들어갔고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종이 울렸다. 다이너는 반쯤 비어 있었고 안에 있는 몇몇 손님은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백발에 지친 눈을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주인이었다. 그는 이미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흘끗 보았다. 너희 둘은 뭘 원하니? 동욱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저희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요. 청소, 설거지, 뭐든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몇 살이세요? 12살이에요. 동욱이 인정했다. 선우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걸레로 손을 닦았다. 그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른 몸매와 단호한 얼굴을 주시했다. 일해본 적 있어요. 동욱이 고개를 저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엄마를 도와요. 엄마는 건설 노동자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약간의 존경심이었을 수도 있고 그저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깊이 숨을 내쉬고는 머리를 뒤로 돌렸다. 세면대에 설거지가 가득하고 바닥도 청소해야 해요. 하루만 일하면, 엉터리 안 하면 내가 널 붙잡아둘까 생각할게요. 동욱과 선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았다. 그들은 조건, 낮은 임금, 긴 근무 시간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잡을게요. 선우는 남자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재빨리 말했습니다. 좋아요. 주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주방 뒤쪽이에요? 아무것도 부수지 마세요. 쌍둥이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달려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묻은 접시와 식기가 가득했고, 공기는 오래된 음식 냄새로 짙었습니다. 물은 엄청 뜨거웠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욱이 문지르는 동안 선우는 헹구었고, 그들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이 그저 아이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자, 투사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몰리자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은 음료와 음식이 쏟아져 엉망이 되었고 주인은 그들에게 빨리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우는 걸레질을 했고 동욱은 닦았습니다. 손님을 피해가는 테이블과 쟁반을 든 웨이트리스가 있었고 발은 아팠고 팔은 타들어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서두르는 일이 잦아들고 카페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접힌 지폐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나쁘지 않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더 원하면 내일 다시 와 동욱과 선우는 해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진짜 급여를 받았습니다. 손에 돈을 쥐고 있을 때 그들은 단지 몇 달러가 아니라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희망, 집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약국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위한 약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식료품점에 들러 계란, 우유, 빵을 샀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들이 음식과 약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선우는 약을 그녀 옆에 두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 수연은 몸에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꼭 껴안고 품에 안았다. 그녀는 아들들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날 밤 그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을 안겨주었고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약국에서 집으로 걸어가며 작은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 밤은 춥고 공기는 도시 생활의 먼 소리로 가득했다. 경적을 울리는 차, 가끔 들리는 경찰 사이렌, 골목길과 모퉁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중얼거림. 투쟁으로 단련된 두 명의 12세 흑인 소년 동욱과 선우 수연은 갈라진 보도를 나란히 걸으며 그날 벌어들인 몇 달러의 무게로 주머니가 무거웠다. 그들은 피곤했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서 발은 아팠고 설거지를 해서 손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벼웠다. 그들은 오늘 무언가를 얻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한 약, 식탁을 위한 음식, 카페에서 하루 더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상황이 바뀔 것 같았다. 잠깐만. 인종차별을 지지한다면 댓글 55번. 반대한다면 댓글 77번. 인종차별을 겪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채널 설명에 있는 이메일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다.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외침이 바람에 실려 유령의 속삭임처럼 전해졌다. 동욱은 얼어붙었고 그의 머리는 소리 쪽으로 돌았다. 선우는 눈살을 찌푸리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또 다른 외침이 들렸는데 이번에는 더 크고 절박하고 무력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친 것은 잊었다. 그 소리는 바로 앞쪽의 좁은 골목길에서 들려왔는데 그 골목길은 두 개의 허름한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있는 어두운 통로였습니다. 선우는 망설였다. 야, 우리 한번 가볼까? 동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더 조심스럽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외침, 소리에 뭔가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저 소리가 아니었다. 부르심이었고 간청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선우는 뒤따랐다. 골목은 축축했고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났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간신히 통로의 깊숙한 곳까지 비추었고 낙서로 얼룩진 벽에 길고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녹이 슬고 쓰레기 봉지, 오래된 신문, 버려진 병으로 가득 찬 커다란 쓰레기통이었다. 그 외침은 안에서 들려왔다. 동욱의 배가 뒤틀렸다. 안 돼, 선우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아기. 그들은 앞으로 달려가며 그들의 손은 더러움 속을 파고들고 비닐봉지와 깨진 골판지 상자를 밀어내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작고 떨리는 신생아였다. 얇고 더러운 천으로만 쌓인 하얀 아기였다. 그 연약한 몸은 추위에 떨었고 작은 얼굴은 쭈글쭈글해졌고 약하게 울부짖었다. 그 피부는 창백했다. 너무 창백했다. 그 작은 손은 마치 태어난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싸운 것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동욱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짧은 인생에서 많은 추악한 것들을 보았다. 가난, 굶주림, 고통이었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선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속삭였다. 동욱은 고개를 저으며 아기를 더러움 속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가슴에 안았다. 아기는 불타고 있었다. 그 작은 몸은 열에 들뜬 열기를 발산했고 울음소리는 마치 몇 시간 동안 비명을 지른 것처럼 약하고 쉰 목소리였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냥 여기 둘 수는 없어. 물론 그럴 수 없어. 동욱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팔에 안긴 연약한 생명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이 아기를 찾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데려가야 해. 선우가 눈을 깜빡였다. 집에. 엄마가 뭘 해야 할지 알 거야. 그 후로는 다툼이 없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였고 동욱은 아기를 꼭 껴안고
거리를 서둘러 달리면서 추위로부터 아기를 보호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과 가게 주인들의 판단하는 듯한 시선을 무시했다. 그들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기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작은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어머니 수연은 침대에서 힘없이 일어나 앉아 그들이 그녀를 위해 사온 차를 한 모금 마시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들었고 피곤한 눈. 수연은 아들들이 문간에서 헐떡이며 동욱이 작고 살아있는 무언가, 울고 있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헐떡이며 문을 닫았고 그의 숨은 거칠어졌다. 우리가 아기를 찾았어. 수연의 온몸이 굳었다. 동욱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볼 수 있을 만큼 꾸러미를 풀었다. 수연은 헐떡였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좋은 손을 내밀어 아기의 불타는 이마를 쓰다듬으며 열이 난 피부의 축축함을 느꼈다. 고통 속에서도, 지쳐 있음 속에서도 그녀 안의 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 아이가 아파요. 그녀는 걱정으로 목소리가 굵어졌다. 불타고 있어. 따뜻함, 우유, 뭔가가 필요해.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동욱에게 아기를 넘겨달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다쳤지만 아기를 꼭 껴안고 아기였을 때 자신의 아들을 흔들던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었다. 아기는 징징거리며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리고 숨쉬려고 애쓰며 작은 입술이 벌어졌다. 누가 아기를 버릴 수 있겠어? 선우가 중얼거리며 작은 방을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신이 번쩍였다. 쓰레기처럼,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 수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마음이 없어. 동욱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 어떡하지? 수연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우선, 이 아이를 살려야지. 그녀는 지쳤지만 단호한 시선을 그들에게 돌렸다. 따뜻한 물, 깨끗한 수건, 냉장고에서 우유를 가져와. 나머지는 나중에 알아낼게. 쌍둥이는 재빨리 움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물품을 움켜쥐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집에서의 이 작고 버려진 3회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아침이 되면 도시 전체가 이 아이를 찾을 것이라는 걸 몰랐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저 어떤 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 중 한 곳에 실종된 아이였다. 수연은 다친 팔에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열이 나는 신생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밤이 길어졌다. 그녀의 12살 흑인 쌍둥이 아들 동욱과 선우는 작은 집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왔다. 따뜻한 수건, 깨끗한 걸레,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일찍이 산 작은 우유 한 팩이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수연은 따뜻한 물 그릇에 천을 적셔 아기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아기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아이의 호흡은 얕았고 작은 몸은 열병으로 떨리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모습을 보자 그녀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팠다. 부러진 팔의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고통이었다. 어딘가에 이 아이가 죽도록 버려졌다는 것을 아는 고통이었다.
무정하고 잔인한 누군가가 이 섬세하고 무력한 작은 것을 보고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고통이었다. 계속 말해. 엄마 동욱이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다급했다. 아기들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 수연이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똑똑한 녀석.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보기 전에 중얼거렸다. 조용히 해. 꼬마야. 이제 안전해. 아무도 여기서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작은 우유병을 아기의 입술에 대었고, 길고 무서운 순간 동안 아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하게 젖을 물고 마시기 시작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야. 자기야. 그게 다야.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던 선우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머,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섞여 있었고 어린 마음은 그런 잔인함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누가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항상 더 조용한 쌍둥이였던 동욱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 수연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투쟁을 알고 있었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싸우고 피를 흘렸고 그들이 원치 않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상황의 무게가 그들을 덮치자 방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오늘 밤 한 생명을 구했지만 그 행동에는 결과가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습니다. 배경에서 부드럽게 재생되고 있던 구석의 오래된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속보가 번쩍였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팔에 안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몸이 굳어지게 만드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의 속보.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호준과 그의 아내 엘라나 휘트모어는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온 지 몇 시간 만에 납치된 신생아 아들 경호의 안전한 귀환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동욱과 선우는 얼어붙었다. 선우의 머리가 화면을 향해 획 돌아갔다. 잠깐. 뭐라고요? 뉴스 앵커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휘트모어 아기는 실종되기 전인 어젯밤 늦게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주 전체에 걸쳐 수색이 시작되었고 당국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즉시 나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사한 귀환에 상당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은 부드러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작고 창백한 얼굴의 신생아 이미지로 바뀌었다. 지금 수연의 품에 안겨 쉬고 있는 그 아기였다. 동욱은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맙서사, 그는 속삭였다. 그 사람이에요. 선우의 입이 벌어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숨을 쉬었다. 젠장 수연은 충격에 빠져 화면을 응시하며 아기를 더욱 꽉 잡았다. 그냥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온 도시, 온 주가 그를 찾고 있는 아이였다. 엄마, 동욱이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하지? 수연은 침을 크게 삼켰고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몇 분 전까지 그녀는 한 가지 확신했다. 이 아이는 죽은 줄로 버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생겼다. 누군가가 아기를 훔쳐가서 당황해서 버린 걸까? 납치범들이 그를 버리려고 한 걸까?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를 얻었으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선우가 갑자기 말했다. 지금 당장. 그를 여기 둘 수는 없어. 하지만 무언가가 수연을 주저하게 했다.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가난한 흑인 여성과 그녀의 두 아들이 실종된 백인 억만장자의 아기를 찾는다는 건 그건 잘 안 될 것이다. 그녀는 경찰이 그들을 어떻게 볼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의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녀의 아들들, 그녀의 아기들은 그녀에게서 빼앗길 수 있고, 그들이 하지 않은 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엄마, 동욱이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하며 물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해. 선우가 주장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이 아기는 부모님께 돌아가야 해. 그녀는 마침내 어떤 식으로든 말했다. 심호흡을 하고 오래된 집 전화를 잡았다. 화면에 깜빡이는 번호를 누르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흥분하고 높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은지. 수연이 말하며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침묵. 그리고 떨리는 속삭임으로 어디에 계세요? 하지만 수연이 숨을 쉬기도 전에 밖에서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의 피가 식어버렸다. 야른 커튼 사이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경찰의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당장 문을 열어. 동욱과 선우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선우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가 그를 데려갔다고 생각해.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세상의 눈에 가난한 흑인 가족이 실종된 백인 억만장자의 아기를 품고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 즉 죄책감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악몽은 막 시작에 불과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천둥과 같았고 두드릴 때마다 그들의 작은 임대주택의 야른 나무틀이 흔들렸다. 평생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과 싸우며 살아온 12살 흑인 소년 동욱과 선우 수연은 두려움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 경찰의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긴박감의 줄무늬로 벽을 물들이자 눈을 크게 떴다. 여전히 열이 오른 하얀색 신생아를 품에 안은 그들의 어머니 수연은 목에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간신히 전화통화를 마쳤고 다기를 찾았다고 말할 시간도 간신히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마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 것처럼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용의자였다. 흑인들이 빈곤 속에서 사는 것에 관한 한 진실은 세상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쇼핑할 때 항상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점을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백인 권위자에게 신문을 받을 때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고한 아기의 무게를 품은 채 그녀는 그 두려움이 그녀의 뼈 속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문을 열어 밖에서 권위 있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많은 경찰차가 멈추면서 창문이 덜거덕거렸고 그들의 엔진은 밤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휘트모어 부부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당국이 비상 핫라인으로 걸려온 모든 전화를 추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신고했을까요? 이웃이, 집주인이, 누군가가 가난한 흑인 아이 2명이 백인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까요? 수연은 동욱과 선우에게로 돌아서면서 아기를 더욱 꽉 잡았다. 그녀의 아들들. 그녀의 삶 그들의 어린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뒤틀렸지만 또한 다른 무언가로 뒤틀렸다. 그녀가 그들의 눈에서 보기 싫었던 무언가,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먼저 범죄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조용하고 기어드는 깨달음이었다. 엄마, 우리 어떡하지? 동욱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수연은 그 아래에서 두려움의 가장자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통 대담한 선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는 속삭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를 훔쳤다고 생각해. 내 말을 들어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안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강해야 했다. 두려워할 시간은 없어. 주저할 여유도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두어. 말을 건넨 경우에만 말해. 당신은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내 말 알아요?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분명했다. 그들은 전에 경찰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지만 자신과 닮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뉴스를 보았다. 그들은 이름을 들었다. 타미르 라이스, 트레이본 마틴, 에밋 틸. 그들의 어머니는 흑인 소년들이 순진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그들에게 숨긴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배우지 않으면 남자가 될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더 세게 들렸다. 문을 열어. 아니면 우리가 들어간다.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보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무고함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흑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문을 향해 걸어가며 팔에 아는 아기를 옮겨서 그 연약한 몸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그 아기를 보고 이 남자들에게 그녀가 범죄자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눈부신 손전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여러 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녀의 현관에 서 있었고 그들의 손은 권총집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맴돌았다. 그들 뒤로는 더 많은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무전기가 딱딱거리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결이 보였다.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 바로 너머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와 여자. 호중과 은지. 억만장자 부부는 헝클어진 차림새였고 비싼 코트가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은지의 눈은 울음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수연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렸다.
맙소사, 그녀는 속삭였다. 경호 그 이름을 입에서 간신히 꺼내자마자 그녀는 앞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자리에 계세요. 부인. 제발 은지가 간청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게 제 아기예요. 수연은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동안 그녀 앞에 있는 경찰관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백인이었고 제복은 깔끔했고 권위에 따라 굳은 자세를 취했다. 평생 한 번도 의심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남자였다. 밖으로 나와 그가 명령했다. 아이를 넘겨 수연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무언가가 저항했다. 아기를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었다. 마치 그녀가 도둑인 것처럼, 납치범인 것처럼, 마치 그녀가 이 아기가 실종된 첫 번째 이유인 것처럼. 내가 전화했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어. 밖으로 나와 스 경찰이 반복했다. 그의 손가락이 권총집 근처에서 꿈틀거렸다. 경고였다. 위협이었다. 수연은 침을 크게 삼키고 따랐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이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동욱과 선우는 그녀 뒤를 따랐고 작은 손을 주먹으로 꽉 쥐고 말하지 못한 두려움으로 몸이 굳어 있었다. 수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엘라나르는 경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달려가 아기를 잡았다. 수연은 잠깐 주저하다가 아기를 조심조심 엄마 품에 안았다. 엘라나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아들을 너무 꽉 껴안아 영원히 놓지 못할 것 같았다. 경호야. 오, 내 아기야. 내 아기야.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호주는 날카로운 푸른 눈을 수연에게 돌렸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감사와 의심 사이 어딘가. 잠깐만, 그는 차갑고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찾았어? 수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자신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쓰레기통에서. 버려졌어. 그 말은 공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호준의 눈썹이 찡그려졌고 그는 옆에 있는 경찰에게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를 데려간 사람은 찾아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해. 동욱과 선우는 긴장했다. 수연은 경찰들이 서로 바라보는 방식, 그들의 눈길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을 향해 깜빡이는 방식을 보았다. 똑같은 무언의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만약 그들이라면 이 불쌍한 흑인들, 이 무명인들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면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멈췄다. 차가운 밤 공기는 무언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찰의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수연의 지친 얼굴 위로 춤추며 은지가 앞마당에서 회복된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동욱과 선우 수연, 그녀의 12살 흑인 쌍둥이 아들은 그녀 옆에 굳게 서서 작은 손을 주먹으로 꽉 쥐고 짙은 갈색 눈으로 경찰들, 강력한 억만장자 부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공기 중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 의심이 느리게 움직이는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가로등 아래서 배지가 반짝이는 경찰관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 그들의 손 중 일부가 무기에 너무 가까이 얹어 있는 방식. 그들이 사는 세상이 흑인들이 영웅이 될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인 아기가 실종되었고, 이제 가난한 흑인 가족이 그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마침내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부츠가 자갈에 삐걱거렸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병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의심 없이 복종받는데 익숙한 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의 창백한 푸른 눈은 수연에게 고정되었고 그녀의 피부를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의 어조는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비난조였다. 수연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맞아요. 우리 아들들이 퇴근길에 그를 발견했어요. 다른 경찰관이 그의 숨소리에 비웃었다. 일이라고. 그냥 애들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선우는 좌절을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우리가 이래야 해요. 동욱이 그를 날카롭게 툭 건드리며 조용히 경고했다. 조심해. 조용히. 작아져. 수연은 숨을 내쉬며 병철에게 집중했다. 우리 아들들은 카페에서 일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그의 목숨을 구했어요. 병철은 넓은 가슴에 팔짱을 끼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즉시 보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랬어. 수연이 반격했다. 뉴스를 보고 바로 전화했어. 또 다른 경찰관. 날카로운 코와 가늘어진 눈을 가진 키가 작은 남자가 동욱과 선우에게 다가가서 마치 아이들이 아니라 범죄자인 것처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 바로 당국에 가지 않았어. 동욱이 굳어지고 손이 떨렸다. 선우의 숨이 빠르고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그를 구하려고 했어. 그는 아프고 불타고 있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어? 그냥 내버려 두었어. 말투 조심해. 꼬마야, 경찰관이 경고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떨어졌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선우는 항상 더 대담하고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굳은 손을 얹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차분히 있어. 그들에게 이유를 대지 마. 우리는 모든 괜찮은 사람들이 할 일을 했어. 수연이 말하며 목소리를 억지로 낮추었다. 우리는 그를 데려왔어. 따뜻하게 해줬어. 먹이를 줬어. 그의 목숨을 구했어. 병철은 그녀의 말에 저울질하듯 살짝 고개를 기울였지만 의심은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아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이 가난하다는 사실. 그들이 흑인이라는 사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수연이 두려워하던 질문이 왔다. 이전에 휘트모어 가족과 접촉한 적이 있어. 수연의 속이 뒤집혔다. 아니요. 그녀는 즉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전혀요. 하지만 병철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동욱과 선우에게로 옮겨갔고 마치 그들이 실수를 하기를 기다리는 듯 날카롭고 평가적이었다.
동욱은 침을 크게 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인생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요? 그 질문은 때리는 듯한 타격이었다. 수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 남편. 그 소년의 아버지. 그는 어디에 있나요? 동욱과 선우는 굳어졌다.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이 맥락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수연은 턱을 들어 올렸다. 갔어요. 그는 몇 년 전에 떠났고,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신문을 받는 진짜 이유. 어쩌면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들이 아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불쌍한 흑인들이 비난을 받고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에 끌려들었고 의심 앞에서 그들의 무죄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평생을 이 현실로부터 아들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기 문 앞에 서서 배지와 총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휘트모어 가족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라나르는 여전히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아기를 흔들며 미친 듯이 모성애에 찬 안도감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안심시키는 말이었지만 호주는 그들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푸른 눈은 수연, 그녀의 아들들, 그들의 작고 낡은 집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수연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산, 가능성의 저울질. 이 사람들이 내 아이를 데려갔을까? 그들이 연루되었을까? 그들은 의심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부분이었다. 그녀는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가정을 한다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드코트. 무슨 뜻이에요? 경관님. 엔드코트. 수연이 차갑게 물었다. 병철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치 그녀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는 듯 그녀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듯했다. 엔드코트. 아주 편리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엔드코트. 그는 중얼거렸다. 엔드코트. 실종된 백인 억만장자의 아기가 어떻게든 어려움에 처한 흑인 가정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야. 엔드코트. 침묵. 동욱의 손이 꽉 쥐어져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선우의 온몸이 간신히 참아낸 분노로 떨렸다. 수연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녀는 이 남자들을 흔들어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아이를 구했다는 것, 그녀의 아들들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 그들의 가난, 그들의 피부색이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호준이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을 구했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긴장을 깼다. 모든 경찰관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병철이 눈살을 찌푸렸다. 휘트모어 씨 그만. 호준이 날카롭게 말하며 비싼 코트를 바로잡았다. 이 여자가 그가 누구인지 깨달은 순간 전화를 걸었어. 그녀의 아들들이 그를 찾았어. 그를 돌봐줬어. 여기서의 이야기는 이거야. 수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지, 아니면 이 스캔들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그의 말은 그녀의 아들들의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폭풍이 바뀌었다. 경찰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여전히 공기 중에 짙게 감돌던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병철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분명히 불만스러워했다. 좋아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모두의 진술이 필요할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유롭지 않았다. 훨씬 더 멀리. 호준의 목소리가 숨막힐 듯한 의심의 무게를 뚫고 나갔지만 수연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만족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들은 그녀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분석하고 불쌍한 흑인. 여성과 그녀의 두 흑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번쩍이는 불빛이 그들의 작은 임대주택을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로 계속 칠했고 그들의 무거운 부츠는 이미 달아빠진 바닥 위로 흙을 더듬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무언가의 증거를 찾는 듯 공간을 훑어보았다. 단서, 실수, 이것을 수사해서 체포로 바꿀 이유. 12세의 동욱과 선우수연은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어린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그들은 전에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지만 뉴스에서 때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운 흑인 가족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이야기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수연은 병철, 수장 경찰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갑고 푸른 눈은 계산적이었다. 그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정말로는. 그녀가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왔다고 해도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 가난은 죄책감으로 보였다. 흑인은 죄책감으로 보였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병철이 말하며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신중했는데 마치 그녀가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수연은 턱을 꽉 다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다친 팔을 지탱하는 슬링을 조정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부러지는 것을 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 말했듯이 그녀는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시작했다.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일이야. 다른 경찰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수연은 그를 무시했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가서 아기를 찾았어. 내 아기. 은지 그녀가 덧붙이며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기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은지에게로 깜빡였다. 마치 그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수연의 말에 그 여자의 눈물 얼룩진 얼굴이 살짝 꿈틀거렸다. 마치 자기 아이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듯했다. 수연은 병철에게로 돌아섰다. 그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는 열에 타들어가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 그를 그대로 두는 거야. 병철은 노트에 펜을 두드렸다. 그리고 바로 전화할 생각은 안 했어. 나는 그 아기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어. 수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반박했다.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어. 너희는 망설였지. 병철이 지적했다. 너희에게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어. 바로 거기에 그가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 수연의 손가락이 무릎 위로 말려 올랐다. 나는 어떤 엄마라도 할 만한 짓을 했어. 그녀는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보호했어. 병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